안녕하세요. 대승기실론 깊이 있기의 구도입니다. 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제 43편의 제목이 진녀의 본질, 불가설, 불가념인데요. 근데 시작부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이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진녀라는 이름까지 딱 붙여서 제목으로 삼았잖아요. 이건 뭐랄까, 이 메뉴판은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써놓고는 그 메뉴판을 맛보라고 하는 것 같은 굉장한 모순처럼 느껴지거든요. 아하, 정확합니다. 바로 그 모순, 그 긴장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에요. 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말을 도구로 삼아서 그 너머를 가리키려는 그런 절박한 시도인 셈이죠. 먼저 본문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 느낌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의 법은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진여라 이름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와, 굉장히 단호한 시작이네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선언이죠. 그럼 그 불가설, 불가념,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라는 그릇으로는 도저히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담을 수 없다고 하면 텅 비어있거나 뭐 아무것도 없어서 할 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텅 비어서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너무나 풍부하고 생생하고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가장 정교한 단어나 개념으로도 그 실체를 규정하는 순간 오히려 왜곡되고 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아, 무한한 바다를 컵 하나로 담으려는 시도 같은 거죠. 그런 의미군요. 그럼 이 구절이 대승기신론 전체 이야기 흐름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갑자기 이런 선언이 툭 튀어나온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번뇌를 일으키고 세상을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과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네. 비유하자면 계속 파도의 모양과 움직임을 관찰해 온 거죠. 네. 마음이 어떻게 막 요동치는지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랬다면 이제 드디어 그 모든 파도를 일으키는 근원, 즉 바다 그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면으로 마주하는 부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설명은 이걸 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하는 뭐랄까 클라이맥스로 접어드는 신호탄 같은 구절입니다. 파도의 분석에서 바다 그 자체로 넘어가는 전환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심오한 바다, 진여에 대해 원효 스님은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진여라는 단어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원효 스님은 이 두 글자를 아주 멋지게 풀어내십니다. 먼저 진은 참되다는 뜻인데 왜 참되냐? 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버릴 게 없다. 그리고 여는 같다는 뜻인데 무엇과 같으냐? 따로 세울 것이 없어서 모든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버릴 것도 없고 새로 세울 것도 없다. 솔직히 처음 들으면 약간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려야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는 부분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것이 공허함이 아니라 완전한 충만함이라고 강조하세요. 정반대네요. 네, 이건 심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나는 붙잡고 나쁜 나나 수치스러운 나는 버리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 그러죠. 그 분별심 자체가 사실은 환상이라는 지적과도 같아요. 내 안에 어떤 부분도 억지로 잘라내거나 포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나를 막 고치고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보는 관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버릴 것이 없으니 비어있다. 공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과 좋은 성품을 다 갖추고 있어서 비어있지 않다. 불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넘쳐흐르기 때문에 네, 넘쳐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진여가 세 가지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첫째가 언설의 모습, 우리말로 하면 말로 표현되는 모습이고요. 둘째는 이름의 모습, 즉 개념으로 규정되는 모습, 그리고 셋째는 마음으로 헤아리는 모습, 그러니까 생각으로 파악하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말, 개념, 생각. 이 세 가지로는 진짜 실제에 닿을 수 없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거네요. 네, 우리가 진실에 닿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역설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그 모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그렇게 말과 생각으로 담을 수 없다면서 왜 굳이 진여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거죠?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 명백한 모순과 역설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원효 스님은 이 문제에 대해 진리는 언어를 넘어선 것도 아니고 언어를 넘어서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는 아주 절묘한 중도적인 입장을 제시합니다. 넘어섰으면서 넘어서지 않았다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비유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아, 달과 손가락. 네. 진여라는 이름이나 이 모든 설명은 진실 그 자체, 즉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죠. 아, 손가락은 달이 아니지만 손가락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진여라는 이름은 일종의 안내 표지판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방편, 즉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되 그 언어에 갇히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겁니다. 진여라는 이름은 저쪽을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니까 손가락 끝만 쳐다보면서 이게 달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름과 개념 자체에 머무르면 그 순간 길을 잃는 겁니다. 손가락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을 달이라고 믿도록 평생 훈련받아온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개념을 배우고 그걸 진실이라고 여기잖아요. 이 강력한 습관을 깨고 진짜 달을 보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계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수능과 들어감입니다. 수능과 들어감, 어떻게 다른가요? 수능은 일단 그 손가락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지적인 이해의 단계입니다. 내가 쓰는 모든 언어와 개념, 내가 옳다고 믿는 모든 생각은 실제를 온전히 담을 수 없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하고 그 한계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일단 내가 가진 도구가 불완전하다는 걸 아는 게 첫걸음이군요. 네. 그리고 들어감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그 도구들을 잠시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허망한 생각을 멈추고 직접 체험하는 거죠. 원효 스님은 이 수능, 즉 지적인 이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들어감, 즉 체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이 손가락은 달이 아니구나 라는 이해가 정말 사무치게 깊어지면 저절로 손가락에서 눈을 떼고 하늘의 달을 보게 된다는 뜻이죠.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수능과 들어감이라는 가르침을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이나 수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론은 정말 깊은데 이걸 어떻게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가 항상 제일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특히 명상 같은 걸 할 때 무언가를 규정하려는 습관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규정하려는 습관이요? 네. 명상을 하다가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거나 기분 좋은 느낌이 들면 우리 마음은 즉시 그걸 붙잡아서 이름을 붙이라고 해요. 맞아요. 이게 깨달음인가? 이게 바로 진여의 상태인가?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바로 그 순간 그 이름 붙이고 규정하려는 생각이야말로 진짜 체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작용임을 알아차리고 그걸 툭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설, 즉 말할 수 없음의 아주 구체적인 수행적 의미인 거죠. 규정하는 순간 살아있는 체험이 박쥐된 개념이 되어버리니까 맞아요. 살아있는 새를 접어서 상자 안에 가두는 것과 비슷하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 양극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텅 빈 거야 라는 식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반대로 어딘가에 뭔가 대단하고 신비로운 실체가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신비주의적인 집착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진여는 비어있으면서 동시에 비어있지 않다. 즉 공이불공이라는 가르침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접는 것이 중요합니다. 텅 비었다는 생각에도 가득 찼다는 생각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념이 추상적이다 보니 조금 더 마음에 딱 붙는 현대적인 비유가 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실제 풍경과 그 풍경을 찍은 사진의 관계로 비유하면 아주 좋습니다. 풍경과 사진이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와 생각, 개념들은 사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최신 카메라로 찍은 4K 사진이라도 그 사진은 그랜드 캐년의 웅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곳에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 피부에 와닿는 건조한 공기의 감촉,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의 생동감까지는 결코 담아내지 못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불가설, 불가념, 즉 말과 생각으로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방대했는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여의 본질은 불가설, 불가념. 우리말로 하면 말과 생각으로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텅 비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풍요롭고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둘째, 우리가 사용하는 진여라는 이름조차 진실 그 자체를 가리키는 방편, 즉 손가락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 그 진여에 다가가는 길에는 수능과 들어감이라는 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수능은 언어와 생각의 한계를 아는 지적인 이해이고 들어감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멈추고 직접 체험하는 실천입니다. 이 둘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모든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붙잡는 모든 생각과 언어는 실제의 지도일 뿐 실제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지도와 땅. 네, 우리는 늘 지도를 실제 땅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지도와 땅의 차이를 아는 것, 지도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온갖 관념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지도와 땅 정말 잊을 수 없는 비유네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다음 제44편에서는 바로 오늘 나온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아갑니다. 좋다. 진여가 말과 생각 너머에 있다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그 진여에 순응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아, 오늘 이야기한 수능과 들어감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무엇과 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음 편은 어떻게에 대한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겁니다.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들을 수 있겠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